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믿기 힘드실 겁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국경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머머스 매일 폭격과 공습이 이어지고 있죠. 푼셔트. 그런데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무기입니다. 태국군 조종사들이 한국제 정밀유도 폭탄을 발사하는 순간 70km 떨어진 캄보디아 군사시설이 정확히 파괴됐습니다. 위스나르는 이스라엘 무기를 제치고 유럽 무기를 제치고 왜 한국 무기가 선택받았을까요?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게임 체인저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작은 반도 국가에서 만든 무기가 어떻게 실전에서 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하나의 외국 군사 전문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호주에서 30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해온 사람이고 지금은 동남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지요. 2025년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1000년도 넘은 이 고대 유적지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었어요. 사실 이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사원을 캄보디아 땅이라고 판결했지만 태국은 그 주변 땅까지 자기네 것이라 주장해왔거든요. 처음엔 그저 말다툼 수준이었지요. 양국 군인들이 철조망 너머로 서로 고함을 지르고 관광객들 입국을 막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상황이 급변했어요. 국경 초소에서 총소리가 났고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지금도 양측 주장이 다르더군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발포했다 했고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도발했다 했지요. 그날 이후 두 나라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을 중단했고 전력과 인터넷까지 끊어버렸어요. 태국 드라마도 방영 금지됐지요.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때 방콕에 있었는데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캄보디아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7월 중순 더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국군 순찰대가 국경 지역에서 지뢰를 밟은 거예요. 5명 중 3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다리를 잃었습니다. 태국 군부는 그 지뢰가 소련제 PMN이형이라며 캄보디아를 비난했어요. 캄보디아는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지뢰라고 부인했지만 태국은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7월 24일 아침이 왔습니다. 운명의 그날이었어요. 오전 7시 35분 태국 수린주의 타무안톰 사원 유적지 상공에서 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캄보디아 군인 6명이 대전차 발사기를 들고 태국 군사기지 철조망에 접근했지요. 태국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시오. 갈등을 키우지 마시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여러 발이 태국 영토로 날아들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다쳤습니다. 주유소와 편의점도 직격탄을 맞았지요. 저는 나중에 그 현장 사진들을 봤는데 정말 참담하더군요. 멀쩡하던 마을이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태국군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JAS-39 그리펜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어요. 목표는 캄보디아군이 탄약고로 쓰던 폐카지노 건물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문을 닫은 카지노를 캄보디아군이 군사시설로 전용했던 거지요. 전투기들이 정밀 폭격을 가했고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오전 8시 40분경 캄보디아의 로켓 한 발이 수린주 병원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이 급히 대피했지요. 부상자를 실은 들것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의사들은 지하로 수술실을 옮겼습니다. 전쟁은 이제 민간인을 가리지 않게 됐어요. 며칠 사이에 피난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발표로만 10만 명이었지요. 태국 쪽도 수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경 마을들은 텅 비었고 학교 1039곳이 문을 닫았어요. 교사 9,800명과 학생 24만 명이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지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 전쟁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짐을 잔뜩 실은 트럭에 매달린 사람들, 아이를 업고 걷는 어머니들, 그 모습이 똑같더군요. 전쟁은 언제나 약자들을 먼저 짓밟습니다. 국제사회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양측을 설득했어요. 10월엔 잠시 휴전이 성립되는 듯 했지요. 하지만 겉으로만 그랬을 뿐입니다. 양측은 휴전 기간에도 병력을 증강했고 무기를 더 들여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었지요. 12월 7일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병사 한 명이 캄보디아 영토에서 지뢰를 밟았어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휴전 중에 새로 지뢰를 깔았다며 격분했고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무단 침입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선 전체에서 포성이 울렸지요. 이번엔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전역으로 전투가 확산됐어요. 수린, 우볼라차타니, 시사켓, 오다르메안체이, 뱅떼이메안체이, 꼬운까지 5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한 전면전이었지요. 피난민 숫자는 60만을 넘어섰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합친 숫자였어요. 난민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시엠립과 시소폰 같은 도시들에는 국경에서 피해온 난민이 수십만 명씩 몰려들었지요. 텐트가 부족해서 학교 운동장에, 절 마당에, 어디든 자리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참상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취재했고 아프리카에서도 분쟁 지역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21세기인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전쟁에서 제가 전혀 예상 못한 나라의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사실이었지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되자 양국의 군사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태국군은 병력만 36만 명이었어요. 캄보디아는 12만 명에 불과했지요. 숫자만 봐도 3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격차는 국방 예산에서 나타났어요. 태국이 연간 57억 달러를 쓰는 동안 캄보디아는 13억 달러밖에 못 썼습니다. 거의 4배가 넘는 차이였지요. 저는 양국 군대의 장비 목록을 분석해봤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F-16과 그리펜이었어요. 둘 다 현대전에서 검증된 기종들이지요. 특히 그리펜은 스웨덴이 만든 3.5세대 전투기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서 실전성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사실상 전투기가 없다고 봐야 했어요. 낡은 수송기와 헬기 몇 대가 전부였지요. 육군 전력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태국은 미국제 M60 전차, 우크라이나제 T-84, 중국제 VT-4까지 다양한 주력 전차를 굴렸어요. 자주포와 장갑차도 수백 대씩 보유했지요. 캄보디아는 어땠을까요? 1세대 전차인 T-55와 59식이 주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온 구형 장비들이에요. 현대전에선 사실상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지요. 전투 양상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군은 공중 우위를 바탕으로 정밀 폭격을 퍼부었어요. 전투기가 캄보디아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군사시설을 골라서 때렸지요.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공포로 맞서봤지만 현대 전투기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어요. 격추는커녕 근처에도 못 가더군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선택한 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러시아제 BM-21 그라드였어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한 번에 40발을 쏠 수 있는 화력이 장점이었지요. 캄보디아는 이걸로 태국 국경 마을을 무차별 포격했습니다. 정밀 타격은 못해도 공포는 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전쟁 초기 며칠간의 전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보고서였어요. 한 조종사의 증언이 특히 기억에 남더군요. 그는 그리펜을 몰고 캄보디아 깊숙이 들어가 군수 창고를 폭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목표물까지는 120km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캄보디아군이 구형이긴 해도 대공포를 집중 배치해놨던 겁니다. 조종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표물 가까이 가려면 대공포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낮게 날면 휴대용 미사일에 맞을 수도 있었어요. 높이 날면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결국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저고도로 침투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한 직후 대공포탄이 기체 주변을 스쳐 지나갔어요. 간발에 차였지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태국 공군은 압도적 우위에 있었지만 조종사들의 부담은 컸습니다. 아무리 구형이라도 대공포에 맞으면 전투기는 떨어지니까요. 고가의 전투기와 조종사 목숨을 걸고 폭격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요. 캄보디아군도 나름대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쓴 전술은 게릴라전이었어요. 밀림 속에 로켓포를 숨겨두고 쏘고 나면 재빨리 이동했지요. 태국 전투기가 폭격하러 왔을 땐 이미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쏘고 튀는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드론을 띄워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캄보디아군이 로켓포를 이동시키면 태국 드론이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그러면 전투기나 헬기가 날아와서 폭격했지요. 캄보디아군은 점점 숨을 곳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국경 근처 마을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쪽 마을이었어요. 집집마다 창문이 깨지고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더군요. 캄보디아 로켓이 떨어진 흔적이었지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손자와 함께 지하실에 숨어 지낸다고 했어요. 로켓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밤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더군요. 반대편 캄보디아 마을은 어땠을까요? 더 심각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정밀 폭격을 하니까 군사시설만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근처 민가도 피해를 입었지요. 한 마을은 통째로 버려졌습니다. 주민 전부가 피난을 떠났거든요. 빈집들 사이로 닭과 개들만 배회하더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피해도 커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으로 가는 수출길이 막혀버렸어요. 농산물이 썩어가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지요.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경 무역이 끊기니 물가가 올랐고 관광객이 뚝 끊겼어요. 양국 모두 출혈을 감수하며 싸우는 형국이었지요. 국제사회는 양측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국은 확실한 승리를 원했고 캄보디아는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양측 다 물러설 수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태국군이 주목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였어요. 태국은 이미 한국에서 경공격기와 장갑차를 들여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능이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태국군은 한국산 무기의 진가를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한 가지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거란 걸 아무도 예상 못했지요. 태국 공군이 고민에 빠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때리려면 조종사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전투기는 값비싼 자산이에요. 한 대에 수백억 원씩 하는데 구형 대공포에 맞아 떨어지면 그건 국가적 손실이지요. 게다가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립니다. 태국 공군 사령부는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종사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미 태국 공군 창고에 쌓여있던 한국산 무기였지요. 그 무기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활공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영문 약자로는 KGGB라고 불렀지요. 리그넥스1이라는 한국 방산업체가 만든 겁니다. 사실 태국은 전쟁 전에 이걸 20발 정도 시험 삼아 사들였어요. 훈련용으로 쓰려던 거였지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 이게 보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무기의 원리는 간단했어요. 일반 폭탄에 날개와 유도장치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폭탄이 글라이더처럼 날아가면서 목표물을 찾아가지요. 사거리가 무려 70km였습니다. 조종사가 위험한 대공포 사거리 밖에서 투하해도 알아서 날아가서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태국 공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이 그렇게 잘 될까? 이스라엘산 무기도 있었거든요. 레이저 유도폭탄 리자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니까 당연히 그쪽을 먼저 써봤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자드는 레이저로 목표물을 계속 비춰줘야 했어요. 그러려면 전투기가 목표물 근처까지 가야 했지요. 결국 대공포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나쁘면 레이저가 잘 안 먹혔어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정확도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태국군이 꺼낸 게 한국산이었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니까 날씨에 영향을 안 받았어요.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알아서 찾아갔지요. 게다가 70km나 날아가니까 조종사는 안전한 곳에서 투하하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첫 실전 투입은 전쟁 초기였습니다. 목표물은 캄보디아 내륙에 있는 탄약고였어요. 거기서 로켓포를 쏘고 있었거든요. 태국 F-16 전투기 한 대가 출격했지요. 조종사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산 폭탄을 실제로 써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전투기는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안전한 고도로 날아갔습니다. 조종사가 목표 좌표를 입력하고 폭탄을 투하했어요. 폭탄이 떨어지면서 날개가 펴졌지요. 마치 새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요. 그리고 스스로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그대로 기술을 돌려 복귀했어요. 위험한 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몇 분 후 지상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표물 명중이라고요. 탄약고가 정확히 맞았다는 겁니다. 조종사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목표물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정말 맞았다니. 드론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탄약고가 불타고 있었어요. 2차 폭발까지 일어났지요. 한국산 폭탄이 단 한 발로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폭탄으로는 여러 번 시도해도 못 맞췄던 목표물이었어요. 태국 공군은 흥분했습니다. 이거라면 쓸만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한국산 폭탄은 거의 모든 정밀 타격 임무에 투입됐지요. 캄보디아 군사시설이 하나둘 무력화됐습니다. 사령부, 통신시설, 레이더 기지 하나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저는 나중에 태국 조종사 한 명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산 폭탄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요. 이전에는 목표물 근처까지 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는데 이젠 멀리서 투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확도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10m 이내였어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지요. 주변 민간 시설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폭탄을 쓸 땐 가끔 빗나가서 민가를 때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았지요. 한국산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20발은 금방 다 써버렸어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아껴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재고가 바닥나자 태국 국방부는 급히 한국에 연락했지요. 추가로 100발을 더 보내달라고요. 가격은 얼마든 상관없으니 빨리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업체는 놀랐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시험장에선 성능이 검증됐지만 실전은 다르니까요. 변수가 많고 긴박하지요.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건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태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지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산 폭탄을 쓴 이후 태국 공군의 작전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방산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그 경험이 무기 개발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거지요. 실전성, 이게 한국 무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산 폭탄의 명성이 퍼지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전술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탄약고나 사령부를 지상에 두고 위장망으로 덮어놨는데 이젠 그게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국산 폭탄이 정확히 찾아와서 때리니까요. 그래서 캄보디아군은 시설들을 지하로 옮겼습니다. 동굴을 파거나 건물 지하실을 요새화했지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통신이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지니까요. 로켓포를 쏘려면 어차피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태국 정보부는 캄보디아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을 분석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지요. 캄보디아군이 폐허가 된 카지노 건물들을 군사기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카지노는 원래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국경 근처에 지은 거였어요. 화려한 건물들이었지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문을 닫았고 캄보디아 군부가 그걸 접수한 겁니다. 넓은 공간에 튼튼한 건물이니까 탄약 보관하기에 딱 좋았거든요. 태국군이 노린 건 로열힐 카지노였습니다. 국경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 다연장 로켓과 드론 장비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의 핵심 화력 기지였지요.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80km면 이스라엘 폭탄으론 불가능했어요. 전투기가 위험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산 폭탄이라면 가능했습니다. 70km 사거리에 활공 능력까지 있으니 국경 근처에서 투하해도 충분히 닿았거든요. 작전은 이른 아침에 실행됐습니다. F-16 2대가 출격했어요. 각각 한국산 폭탄 한 발씩 달고요. 목표는 카지노 건물의 특정 구역이었습니다. 정보부가 확인한 탄약 저장소였지요. 첫 번째 전투기가 고도 7,000m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날개를 펴고 활공을 시작했어요. 위성 신호를 받으며 목표물로 날아갔지요. 그 뒤를 두 번째 전투기가 따랐습니다. 지상 관제소는 드론으로 실시간 영상을 받고 있었어요. 카지노 건물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폭탄이 건물 서쪽 동에 정확히 꽂혔지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어요. 이어서 두 번째 폭탄이 동쪽 동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큰 폭발이었어요. 탄약이 연쇄적으로 터진 겁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지요. 폭발 소리가 10km 밖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캄보디아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요 탄약고를 잃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폭발로 인근에 있던 병력도 피해를 입었지요. 통신 장비도 파괴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태국 국방부는 이 작전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승리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지요.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태국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한 건 작전 성공보다 무기였어요. 어떤 폭탄이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는 거지요. 인터넷에 한국산이라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 무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지요. 한국이 폴란드에 수백 대의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것, 호주와 핀란드도 한국 무기를 쓴다는 것, 베트남까지 한국산을 사려고 한다는 것. 저도 그 반응들을 지켜봤습니다.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국 무기 성능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어요. 어떤 사람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다며 칭찬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을 반성했지요. 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휘관들이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무기가 더 필요할 텐데 어디서 사야 할까? 미국 무기는 비싸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지요. 유럽 무기는 납품이 느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태국 공군은 추가 주문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100발로도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한국 업체와 협상이 시작됐지요. 가격도 중요했지만 납품 시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 쪽은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풀가동한다고요. 보름 안에 50발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한 달 안에 보낸다는 겁니다. 태국으로선 고마운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몇 달씩 걸렸을 테니까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상당한 규모라고 봤어요. 한 발당 가격을 따지면 수십억 원어치였지요. 한국 방산 업체로선 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쓰인 무기는 그 자체로 증명서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태국에서 잘 썼다는데 우리도 사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이 문의해 왔어요.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였지요.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업체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며 한국 방산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쌓는 거였지요.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것, 이보다 강력한 마케팅은 없습니다. 태국에서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동남아 각국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무기에 대해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듣기론 좋다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실전 결과가 나오니까 태도가 바뀐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제 경공격기를 12대 보유하고 있었어요. FA-50이라는 기종이었지요. 그런데 추가로 더 사고 싶다는 겁니다. 기존 기체들이 워낙 잘 작동하니까 전력을 늘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필리핀 공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경공격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군요. 정비가 쉽다는 거예요. 부품을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지요. 미그 전투기를 정비할 땐 며칠씩 걸렸는데 한국제는 몇 시간이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의 통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제 경공격기의 임무 완료율이 85%가 넘었어요.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전투기라는 게 워낙 복잡한 기계라 고장이 잦거든요. 그런데 85%면 출격하면 거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필리핀이 주목한 건 또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도 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기술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건 서방 국가들은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기술 유출을 우려하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제 경공격기 18대를 이미 계약한 상태였어요. 여기에 더해 해군 함정까지 관심을 보였지요. 한국이 만든 호위함이 성능이 좋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화나 대우조선을 둘러보면서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 조선 기술이면 군함도 잘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자국 해군의 최첨단 구축함을 납품하고 있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의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잠수함 3척을 한국에서 들여왔고 군용기와 미사일도 샀지요. 총 1조 3천억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인상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러시아의 대안으로 본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부품도 제때 안 오고 가격도 올랐지요. 그래서 한국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베트남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무기를 썼지요. 그런데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베트남이 관심을 보인 건 K9 자주포였습니다. 155mm 포를 장착한 자주포인데 사거리가 40km가 넘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발사 속도도 빨랐지요. 베트남군 장성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실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사격도 참관했어요. 시험장에서 K9는 30초 만에 첫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진지를 점령하고 조준하고 쏘는데 30초밖에 안 걸린 거예요. 베트남 장성들은 깜짝 놀랐지요. 자기네가 쓰는 소련제 자주포는 5분도 넘게 걸리거든요. 게다가 K9는 15초마다 한 발씩 연속으로 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견제였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군사력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중국 무기를 살 순 없는 노릇이었지요. 러시아는 신뢰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한국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협상이 진행됐습니다.